하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그 1기 때 전문위원을 하셨던 지금 현재 대전에서 계시고 또 충청남도 미디어 센터장도 하셨고 대학의 초등학교도 계시고 하는 우이창 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예. 뭐 미디어와 언론윤리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고요. 제가 뭐 도움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강의 나갈 때 꼭 첫 시간에 물어보는 게 이거입니다. 언론인은 전문직인가 기자? 뭐 이제 언론인이라고 하면 뭐 기자도 있고 PD도 있고 또 뭐 여러 작가도 있고 이럴 텐데 이게 과연 전문직인가? 특히 기자가 전문직인가? 무슨 질문을 좀 하거든요. 어떠세요? 되게 이제 한 물어보면 한 80%는 기자는 전문직, 한 20%는 고개를 쫙 드는 게 이거 전문직이 아니니까 물어보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전문직인지 아닌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기준을 가지고 전문직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대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 기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전문직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으면 전문직이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문직으로 꼽는 직업이 있죠. 의사, 예,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의사, 변호사를 전문적인 지식, 기술 뭐 이걸로 이렇게 꼽는다고 치면 지금 막 그 의사 자격증 받은 사람하고 병원에서 사무장을 한 30년 이상 한 사람하고 맹장 수술 누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요즘도 이제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사무장이 수술하다가 뭐 걸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되게 잘합니다. 그냥 꼬매고 째고 꼬매고 뭐 이런 거는 뭐 사무장들이 다 하거든요. 보고 배운 게 30년, 40년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사기꾼하고 변호사하고 누가 법을 더 많이 알고 잘할까요? 100% 사기꾼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법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기자가 전문직이냐 아니냐 물어 전문적인 기술이 뭐냐 그러면 기사 쓰는 능력. 이게 이제 전문적인 능력이다. 사진 찍는 게 전문적인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청에서 한 20년 보도자료 쓴 사람하고 갓 기자 된 사람하고 기사 쓰는 거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잘 씁니다. 이 기사 쓰는 거 그런 기술이나 능력 이거 가지고 전문직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학에서 보면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는 물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이제 라이선스, 소위 말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런 구분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협회가 있고 윤리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 강령을 위반을 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혹은 기자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기자가 가져야 할 윤리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김영란법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뭐 문제 제기하고 했을 때 나왔던 반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태까지
니네가 그 이 윤리를 위반을 해서 징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니네 무슨 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징계 해본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그런 고도의 윤리를 강화하는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영란법에 그걸 집어넣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충남도 미디어 센터에 근무할 때 보도자료를 직원이 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 우무현담이라 우문현담이었어요. 우문현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서 우문현답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보도자료 제목이 잘못돼서 우무현답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다음날 신문에 저런 식으로 우무현답 화두 들고 현장 인정 실종 똑같죠? 이 보도자료 제목하고. 신문에 일제 오타가 다 난 겁니다. 제목. 몇몇 신문 빼고. 그러면 이렇게 오타를 쓴 그 홍보실 직원과 저 기자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갖다 뺏겨 쓴 거거든요. 오타까지도 그대로 갖다 뺏겨 쓴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보도자료 쓴 그 홍보실 직원은 우리 조직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거든요. 홍보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런 그뭐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는 어떤 거냐면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독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기자거든요.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면 홍보실 직원과 기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런 윤리의식이 없는 기자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기자와 홍보실 직원과의 차이는 어떤 윤리, 이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일들이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있고 이런 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직업이 바로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언론 윤리 강령과 관련해서 이제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약속이자 규범이죠. 기자들이 이거 반드시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규범이고, 그리고 언론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윤리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강요를 받는다는 거죠.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이 감수해야 될 복잡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언론 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기자나 언론인들이 좀 잘못하거나 뭐 윤리를 위반하거나 뭐 이러면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조직의 윤리를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것이 언론 윤리강령인데, 이 윤리강령의 쟁점은 뭐냐면 최근에 그 김영란법에서 나왔듯이 이게 윤리가 뭐고 윤리적인 게 뭐고 비윤리적인 게 뭐고 이 구분이 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짜리를 먹으면 비윤리적이고 29,000원짜리를 먹으면 윤리적인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끊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걸 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기고 나니까 그럼 법과 그렇지 않은 거의 경계는 어디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경계가 사실은 불분명하고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밥을 사주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청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밥을 사주는데 먹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순수한 관계에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3자가 봤을 때 저거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당사자들은 뭐 무슨 문제가 있나? 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상대적인. 그래서 언론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에 따라서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바른지역 언론연대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부터 6조까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바지연 윤리강령 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강령이든 간에 레토릭이 큽니다. 선언적이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실천 요강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두 번째가 편집권 독립, 세 번째가 공정보도, 네 번째가 언론인의 품위, 다섯 번째가 건전한 경영 공포, 여섯 번째가 사내 민주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1조, 2조. 여기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보면 알 권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해남신문, 제가 우리 저 사장님 방에서 봤는데 해남신문 창간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문 창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정신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충족을 시켜주냐면 언론이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특권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청이 기자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 거고, 군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군수를 막 함부로 막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런 어떤 특권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디 출입도 기자들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제3의 영역이다. 제3섹터인데 1지대하고 2지대 영역에서 분리가 돼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제1섹터는 정치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섹터는 경제 영역.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기본적으로 뭔가 부패하다, 뭔가 썩은 구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3지대에서 그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언론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제 그런 비판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감시와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자유를 가져야 되고, 언론 자유를 갖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이정현 지금은 이제 대표죠. 이 양반이 KBS 김시군 보도국장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 경우 사건이 있었죠. 그거 대통령이 본 거다 좀 빼줘라,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KBS하고 청와대만의 얘기겠어요. 이제 더 내려오면 바로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3조에 가면 공정보도 실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바탕으로 사실 보도를 합니다. 보도하고 평론하고, 또 여론을 수용하고, 그런 여론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 독자의 발언권 존중하고, 상업주의, 선정주의 우리 안 하고, 언론과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건 사실의 진실의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해야 된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만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실의 바탕을 두고 보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선일보가 지난 6월 29일자 그 세월호 특조위 미국 출장 그 보도를 하면서 다 이게 비판하는 것,
학조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마저도 허위로 내걸어서 보도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비즈니스석을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해서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런 식의 보도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뉴스라고 그러면 뉴스는 어떤 게 뉴스인가 이게 이제 되게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는 기자가 쓰면 뉴스다라고 얘기해요. 기자가 안 쓰면 뉴스가 안 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뉴스가 되려면 신문 지면에 나오든 뭐 텔레비전에 나오든 나와야 되니까 기자가 써야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안 쓰면 뉴스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 차원에서 보면 되게 이제 그런 의식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쓰면 이게 의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남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별 관심이 없는데 해남 신문이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국민들의 실생활하고 관계없이. 근데 이게 맞는 거냐는 겁니다. 정말 정작 그 국민들은 어떠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거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쓰면 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주민들의 생각이 뭔지를 폭넓게 좀 받아들여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저런 시민 저널리즘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들을 개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시민 저널리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자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보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의 반론권 너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충분히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언론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이게 이제 신문의 고민은 신문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조직의 특성이 하나는 기업성입니다. 기업성. 하나는 공공성. 이 두 가지가 상존을 하는 게 신문사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어떤 그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공공성이 좀 덜하죠. 별로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만 신문은 두 가지가 상존합니다. 우리 공공성, 뉴스를 다루고 있는 이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조직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상충이 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서로 뭐라고 할까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선정주의가 더 커지면 공공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돈벌이 신문사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공공성이 더 강조가 되고 이 이윤 추구라고 하는 기업성이 덜 강조가 되면 이 공공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뉴욕타임즈 그 입구에 가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게 써 있는 게 우리 신문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익이 발생했다. 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걸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 돈벌이가 안 되면 바로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언론의 자유, 책임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로워야 되는데, 근데 신문을 팔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그런 상업주의적인 것들을 배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국의 더 썬이 3페이지 걸스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들어가면 옷 벗은 여자 사진을 꼭 싣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더 썬을 사면 제일 먼저 3페이지를 봅니다. 오로지 그 팔기 위해서, 신문을 팔기 위해서. 이게 아주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100년 역사에서 몇 년 전에 그 페이지를 없앴어요. 3페이지 걸스라고 하는 걸 없앴는데 없앴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기로 이제 더 선은 아주 대표적인 황색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신문입니다. 거기는 거짓말도 가끔 하죠. 신문 많이 팔리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대표적인 그런 언론 윤리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해서 대중의 인기를 끌어서 이득을 얻으려는 보도 경향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또 여성 섹스 관련 부분에서 유학인 보도 이제 우리 강정호가 미국에서 무슨 성폭행 혐의로 이제 지금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미국은 거의 보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아주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죠. 신문사들이. 왜냐하면 이거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이제 그런 혐의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마지막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신문을 팔기 위해서 신문 지면을 선정적이거나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부도 실현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라 항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조 이제 언론인의 품위.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 소리가 언론 활동에 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판단력이나 식견을 갖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기자이기보다는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양식과 긍지를 가지려면 이제 저건 어떤 걸 강조하는 거냐면 기자로서 어떤 프로의식을 강조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이제 그 어떤 자긍심을 가지려면 기자로서 자긍심을 가지려면 기자로서의 어떤 프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1992년에 경찰 출입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89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92년에 경찰 출입을 할 때인데 그때는 그랬죠. 술 먹다가도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면 하여튼 뭐 119 전화를 하고 불자동차 가면 택시 잡고 타서 또 따라가고 이제 밤 12시든 1시든 그렇게 했던 어떤 그 숱한 나날들이 있었죠. 그래 그때만 해도 제가 기자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뭐 언론노조 때문에 해직되고 이러면서 점차 그런 것들이 사라졌긴 했지만 어쨌든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언론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품, 대가성 이익 제공 이게 이제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고 그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출판물에 의한 내용 표절. 이게 요즘 인터넷 발달되니까 굉장히 많아졌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쉽게 어디 가서 이렇게 따가서 긁어서 갖다 넣을 수 있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줬을 때 우리 보도자료 그대로 기자가 다 쳤겠어요. 막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도자료 싹 긁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했겠죠. 아주 쉽게. 근데 어떻든 간에 저런 것들은 다 표절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용에 관한 거 근절돼야 한다. 그 최근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종편에서 보도가 됐었던 건데 어디죠? 저 창원인가 어디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밀린 월급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원짜리 동전으로 싹 바꿔다가 갖다 던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종편이나 이런 데서 보도할 때 인용을 안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경남도민일보가 그걸 보도를 했는데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그렇다. 자기네가 취재한 게 아니니까 어디서 보도를 한 걸 보고 자기네가 그 보도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자기네가 취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렇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네가 추가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인용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특권에 사로잡힌 언행. 그렇죠. 맨 마지막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가집니다. 이게 대개 이제 기자들한테 자꾸 특권을 주고 이러니까 뭐죠? 아주 뭐 아무한테나 막 반말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저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 하지 않을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 우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일, 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김영란법인 거죠. 9월 28일이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2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금품 수수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에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59.2%가 우리나라가 부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재 법률로는 누가 돈을 받았어. 1억을 받았단 말이야. 1억을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는데 뭘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야.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지금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1억씩 받아도 아무 죄가 없죠. 구체적으로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대가성이 없어도 하여튼 돈 같은 거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죠. 첫 번째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청탁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청탁. 뭐 내 아들 취직시켜달라. 혹은 뭐 누구 승진시켜달라. 이거 허가 안 되는 거 허가해달라.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청탁을 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과태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품 수수 금지 두 번째가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저건 청탁뿐만 아니라 금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금품 이해 관계,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하고는 100만 원, 1회에 100만 원, 그다음에 한 해에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대가성 여부하고는 불문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자인 경우에는 그 이하래도 전부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요약하면 전체 대상자 내 직무 관련자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전체 대상자들에게는 밥 3만 원 이상 안 되고요. 선물도 5만 원 이상 안 되고 경조사에 10만 원 이상 화환이든 돈이든 10만 원 이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연료 장관급은 50만 원, 기관장 40만 원,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공직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공직자 등입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에 포함되는 사람들,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언론인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저 김영환. 저는 대전 충남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공동대표입니다. 그럼 언론인일까요, 아닐까요?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근데 서울에 있는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이 시민과 언론이라고 하는 정기간행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간행물을 만드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저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또 복잡하잖아요. 그럼 저하고 해남신문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관련자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막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김영란법은 뭐 따로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건 아마 부패방지위원회가 뭐 이런 데서 저런 강사들에게 이런 교육을 또 시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전한 경영풍토. 이거는 뭐 우리 이용 사장님께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 사유화나 뭐 이런 주민의 신문이라고 하는 공유의식이 있어야 되고, 건전한 경영풍토를 가져야 됩니다. 그 주민의 신문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우리 해남신문은 국민주 신문이잖아요. 근데 국민주 아니고 대주주가 있는 어떤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주주가 있다가 대주주가 내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 신문이 그 지역사회에 갖는 사회적 책무를 보면 또는 대주주가 있건 없건 이게 주민의 신문이다라고 하는 공유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경영 풍토, 주로 이제 뭐 투명 경영, 환경 경영, 책임 경영, 윤리 경영, 사회공헌, 준법 경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전한 경영 풍토가 투명 경영 같은 경우는 뭡니까? 되게 이제 우리 회사가 한 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해야 된다. 그건 직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한테, 독자들한테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프랑스 르몽드 같은 경우는 한 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연말 결산에 작년에 우리가 신문 몇 부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습니다. 광고 수입은 얼마고 얼마를 벌었습니다. 쓴 거는 이렇습니다. 적자 났습니다. 여러분 독자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문 올해 적자 났고요. 그래서 우리 신문이 앞으로 좀 잘 나가려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명하게 밝히는 거죠. 그런 그 투명 경영에는 사실은 우리 경영자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구성원들 전체가 이런 어떤 경영 실패를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경영은 이건 뭐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하자면 뭐 이런 건데, 우리 종이 신문은 신문이 많이 팔리면 좋잖아요, 그죠? 많이 팔리면 뭐가 환경이 나빠지겠어요? 그렇죠. 나무가 자꾸 없어집니다. 이게 신문 많이 팔리면 좋은데, 그건 고로 지구에 있는 나무를 자꾸 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한 킴벌리가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왜 하냐면 종이를 파는 회사죠. 우리가 많이 팔면 팔수록 지구상에 있는 나무가 자꾸 죽어나간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유한 킴벌리는 우리가 얼만큼 매출이 나면 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이래서 거기는 계속 나무를 심죠. 많이 매출이 막 늘어나면 나무도 막 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환경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신문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자 우리 첨부를 팔면 나무 하나를 심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이제 독자들에게 신뢰를 좀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책임 경영. 그것도 뭐 그런 거죠.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투명 경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회사의 경영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람의 얘기만은 아니다. 이 신문사가 이 지역사회에서 존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 때문에 그랬어. 일단 고용이 되죠. 그 어느 저 회사든 간에 함부로 문을 못 닫게 만들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왜? 내 개인 기업이라고 해도 내가 구멍가게 그냥 뭡니까 슈퍼마켓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주식회사든 뭐든 기업을 하는 데는 문을 그냥 못 닫게 돼 있어. 왜? 고용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고용을 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문 닫아버리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 닫으면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함부로 못 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를 존속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회사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경영. 윤리경영은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상도위를 넘어서 뭐 권한유착해서 돈 벌자. 뭐 저도 저렇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광고 가서 좀뭐 어깨 힘도 주고 좀 눈에 힘 한번 딱 주면 광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거 아무리 경영 좋으면 뭐합니까? 그 윤리 경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아까 했던 신문 판매나 광고 판매 활동 상도에 지켜야 되는데 그게 저런 게 다 윤리 경영 같은 거겠죠. 건전한 영업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저 일간지들이 많이 저거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조선일보가 보면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막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내 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신문사 특성이 기업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성은 경영과 편집이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독립성을 봤는데 저 기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조화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윤리경영에서 종업원에 대한 문제, 특히 지역신문의 장점은 뭐냐면 사내민주주의 국부 유리한 조직.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신문은 굉장히 조그마한 기업이잖아요. 되게 이제 한 50인 이하 기업을 흔히 이제 속칭 냄비 기업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불을 물 넣고 불을 피면 물이 금방 팔팔 끓죠. 그 다음에 불을 끄면 금방 식습니다. 근데 이제 한 50인 이하 정도 되면 소기업 정도 되면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 금방 달라진다.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1인 저 신문 한 부씩 확장운동 해볼까? 뭐 이런 거는 금방 된다는 금방 동의가 돼서 금방 해요. 근데 이제 저게 큰 일간지나 이런 데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워낙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다 동의가 안 되고 그걸 내가 왜 해?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기업에서의 장점은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고 회사 조직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신문이 잘만 하면 매출도 금방 올라가고 개선도 어떤 문제점 개선도 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결정 구조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내 민주주의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조직을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큰 그런 유리한 강점을 가진 그런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렇죠. 각 신문사마다 윤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신문사든 아닌 신문사든 전부 윤리강령이 다 있죠. 회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색가축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냥 벽에만 붙어 있어도 윤리강령이 잘 지켜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 하고는 다른.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늘 윤리강령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레토릭으로만 생각하고 저걸 심각하게 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처벌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고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지침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상식적이고 비구체적이다. 왜 조폭들이 어깨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 새기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상식적이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게 굉장한 상식적인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명시적으로 뭐 착하게 살자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한이 없고 그런 기관이나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보하려면 윤리적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제공해서 어떤 그런 뭐 교육을 계속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내 점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뉴욕 타임즈가 그 사내 언론윤리 점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제이슨 블레어라고 하는 기자가 특종을 여러 건을 했죠. 특종을 여러 건 해가지고 상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예요. 거짓말. 가공해서 꾸며낸 말을 가지고 특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사내에서 이제 시걸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동안의 기사들을 전부 점검을 다 해보고 그 동안의 사내 윤리 상황을 전부 점검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저런 구체적 형태의 사내의 점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엠바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언론 윤리 강령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윤리 강령 윤리와 관련된 엠바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지역에서는 엠바고 파기 문제가 크게 어떤 뭐 그런 게 되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엠바고라고 하는 게 실제 필요해서 이거 엠바고를 걸어야만 어떤 공익성이 담보되고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지가 않죠. 그냥 통제하는 그 기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엠바고가 있었고 또 기자단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조절할 능력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엠바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졌죠.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지만 다른 인터넷을 터져버리면 엠바고가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객관보도의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신문사 오셔가지고 기사 쓸 때 늘 교육받았던 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라.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기본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에 와서는 뭐 비판도 많이 받아요. 객관 보도 받고 그렇게 사실대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받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런 건 그런 걸 겁니다. 자꾸 내 사견 지금 신문들이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런 사견, 개인적 견해들이 기사 안에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견해나 이런 것도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기본으로 깔고 그런 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객관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카시즘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이 객관 저널리즘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카시가 그랬죠. 의회 안에 90%가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카시가 그런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받아쓰는 거죠. 메카시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객관 보도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압받고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객관 저널리즘이 정말 유효한가? 우리나라도 이런 거 비일비재하죠. 처음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정당에서 그거 입맛에 맞는 정당에서 성명서를 내죠. 의혹을 해소하라. 그러면 언론이 또 받아쓰죠. 어느 정당에서 의혹 해소하라고 했다. 그리고 막 사설로 막 쓰죠. 검찰은 수사를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다 해보고 나니까 아무 의혹이 없더라. 뭐 이런 거.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객관 보도는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언론이 확성기 역할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의적인 태도가 있어도 언론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로 여전히 객관 저널리즘은 필요하다. 다만 그런 주장과 주장에 있어서는 확인을 반드시 해볼 필요도 있고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점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발표 저널리즘이 바로 이제 그런 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나쁜 놈이다라고 발표하는 것. 그러면 언론은 B가 나쁜 놈이다라고 A가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B가 B한테 가서 A가 너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증거물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거 반론권 같은 것도 충분히 이런 발표 저널리즘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확인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발표했다고 해서 발표한 것만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A가 발표를 하면 그대로 발표한 걸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B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냥 B는 또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또 올립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너무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확인하는 거 없이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원인과 문제 아까 다 말씀드렸네요. 특히 SNS 통해서 미확인 사실 이런 것들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취재원 보호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언론 보도할 때 어떤 취재원을 그냥 단순히 자꾸 익명으로 보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저렇다. 시민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는 그런 겁니다. 시민 김모 씨, 주민 박모 씨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다라고 하는 이거나 안 만났는데 인용자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나 아니면 만났는데 김모 씨가 내 이름 밝히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안 밝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얘기는 해주지만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다른 미국에 있는 신문사들의 방침 좀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지만 언론인들은 취재원들을 만나고 하는 거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할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물론 취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언론인하고 만나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인데 대부분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우리 윤리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발생을 하죠. 때로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될 때도 있어야 될 텐데 너무 가까우면 기사를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재원을 무조건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한테 정보가 안 오죠. 그때부터. 근데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 취재원으로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취재원을 밝혀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아니고는 보도할 수 없을 때만 취재원을 밝히지 않겠다. 뉴욕타임즈는 그런 거죠. 도저히 김모 씨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A 씨라고 써야 되는, B 씨라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만 이렇게 익명으로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는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모든 정보의 출처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을 한 사람이든 그 정보를 준 사람이든 준 기관이든 가급적이면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취재원 밝혀야 되고 AP통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취재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이유를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 크게 뉴스에 올라가 봤죠. 그 70 먹은 노인네가 그 여자를 뭐죠? 자기 사저로 불러가지고 그랬다는 게 이렇게 다 동영상으로 다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타파 그걸 보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자 뉴스타파는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여튼 밝힐 수 없는 관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이게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밝힙니다. 이거를 보도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료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순간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최승호 PD가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거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취재원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취재원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없었고 2003년에 한번 SBS에서 문제가 있었고 MBC에서도 한번 이상호 기자의 안기부 엑스파일 문제 있었을 때 취재원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검찰의 압력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취재원 보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바른재건연대의 윤리실천 요강이 있습니다. 취재원 밝힌 게 원칙이고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재원의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이나 일반적인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익명 요청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취재원이 비윤리적인 행위가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비보도 요청을 해서 뭐 이렇게 보도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저 사람 신원을 밝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한테 정보를 준 사람 신원을 밝히면 그 사람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보면 그 사람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형 광고 요즘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보도와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보도가
되게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부터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내사에 들어갔다, 뭐 수사에 착수했다 이러면 보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건 사고 관련해서 기자들이 힘이 센 기자가 주로 경찰 출입 기자. 그럼 제일 먼저 그런 첩보를 얻는 거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거꾸로입니다. 최종 판결 받으면 그때 뉴스가 커지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보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 착수 전에 내사 단계, 수사 단서가 되는 단계 이런 경우부터 중요한 뉴스로 이렇게 꼽습니다. 더군다나 그거를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경제인에 대해서 뭐 내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보도가 나가면 그게 갑자기 확 커지죠. 기사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하고는 관계없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에게 범죄 형태를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 아니고는 좀 뭔가 그런 규범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즘 뭐 보이스피싱 또 뭐 파밍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빨리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는 게 좀 좋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내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보도하는 거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적 성격 띠는 범죄, 이게 인격권 침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일단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발표를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그 밑에까지 얘기를 드리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 내지는 기소 내용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어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의자의 신상이나 초상이 함부로 공개되는 경향입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었냐면 조카가 이모부를 죽인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수사하는 단계에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조카가 이모하고 놀아났다. 그래서 이모부를 죽였다. 엄청 큰 그런 뭐죠, 우리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크게 났죠. 이렇게 다 오보로 판명이 됐어요. 경찰이 지나치게 욕심을 갖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억측을 해서 그렇게 자백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들이 전부 오보가 났습니다. 신문들은 억울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모도 그 동네에서 못 살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리고 전부 신문사를 전부 걸었습니다. 신문사 동서가 다 걸어서 명예훼손을 냈죠. 그러니까 신문사들은 억울하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취재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그렇게 발표한 걸 우리가 받아서 쓴 거 외에는 우리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부 언론사가 패소됐어요. 왜? 확인해야 된다. 아무리 국가기관이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그때 느꼈던 게 그런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엽기적인 사안이나 혹은 여기 보면 명예나 프라이버시, 인격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이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기소 단계 혹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좀 속보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참 무식했었죠. 범죄 보도할 때. 제가 경찰 출입한 게 91년부터 93년 이때까지. 그때는 뭐 예를 들면 아주 흉악범 같은 경우 이제 경찰서 잡혀오면 사진 기자 불러가지고
사진 좀 찍었어요. 똑바로 들어 머리. 새끼 얼굴 잘 나오게 찍어줄게. 그래서 사진 막 얼굴 탁 나오게 막 신문에다 막 실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보도죠. 요즘은 아무리 흉악범죄라도 경찰이 뭡니까 마스크 씌우고 모자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혹여라도 노출될까봐 신상. 근데 그때는 사진 잘 찍어준다고 막 얼굴 들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찍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까지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헌법 제27조 3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여튼 일정 부분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언론중재법 제5조에서도 보도로 인해서 인격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개 수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도 침해가 된다. 그래서 그걸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이고. 어쨌든 간에 아무리 흉악범죄라도 이제 가끔 이게 언론사에서 논란이 되죠. 정말 연쇄살인 사건이나 뭐 아주 흉악범죄 같은 경우는 얼굴 밝혀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돼서 신문사마다 얼굴을 공개하는 신문사도 있고 아닌 신문사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밝히지 말아야 된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 윤리실천 요강에 보면 무죄 추정 원칙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피의 사실 검증 보도 그렇죠.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는 반론권을 줘야 되죠. 경찰에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반론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신 이상자 익명 그렇죠. 그 정신 이상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뭐죠? 그 익명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회복. 참 저런 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감춰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의 인격권과 심하게 관련된 게 성범죄 같은 거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 또 피의자 및 참고인 촬영 금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에서 뭐 그런 거죠. 뭐 판결이 잘못됐다고 법원을 공격하거나 혹은 판사를 욕하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의 사실 검증 보도나 뭐 이랬을 때 피의자에 대해서 그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노출은 그런 겁니다. 이게 누구를 특정하는 부분이잖아요. 특정. 근데 이게 이제 조그마한 지역 그 커뮤니티로 가면 웬만해서는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리에 사는 김모 씨 그러면 김모 씨 개 같은데 그 새끼 맞지 뭐 이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공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익명을 해주려면 가급적이면 큰 단위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인 곽모 씨 38세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명예훼손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 하필이면 대전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중에 곽 씨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곽모 씨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건 뭐 딱 한 명이니까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경찰 출입할 때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떡값이 하도 문제가 돼서 떡값에 대해서 썼어요. 명절 앞두고 진짜 경찰, 그다음에 소방서, 또 세무서 이런 데서 이제 막 취재를 해보니까 엄청 받아갔더라고요. 술집 같은 데서는 뭐 계속 돈 뜯기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크게 보도를 하고 맨 뒤에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세차장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 야, 너는 그 경찰이 돈 안 뜯어가대? 왜 안 뜯어가? 이게 파출소에서도 안 뜯어가고 자기가 몇 건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데 아 내가 보도한다. 내 이름 밝히면 안 돼. 그래서 아, 네 이름 안 밝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개 XX야,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야 지금 경찰이 지금 말이야 우리 와가지고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런 거 제보했냐고 막 그러는 거죠. 야 나는 네 이름 안 썼어. 보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뭐 그런 거죠. 세차장을 운영하는 황모 씨 32세 이렇게 썼는데 대전의 황 씨 중에 세차장 운영하는 32살짜리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이 딱 조사해보니까 아, 이 새끼가 줬구나. 제가 찾아간 거죠. 역사를 잡고 너 세차장 운영 제대로 하나 보자 뭐 이런 거죠 경찰이. 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제 아 이게 익명 보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전 언론사들이 많이 바꾼 게 A, C, B, C 이렇게 하죠.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이제 바꾼 것도 김모 씨, 이모 씨 그러니까 성 씨가 좀 저처럼 우모 씨 그러면 몇 명 안 되잖아. 이거는 뭐 해남군에 사는 우모 씨 그러면 해남군의 우 씨 딱 뒤져보고 그 뭐죠? 나이 뒤져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뒤로 A, C, B, C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범죄 보도할 때는 어쨌든 피의자나 혹은 피해자도 마찬가지죠. 피해자 이런 사람들 참고인, 증인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그 뭐죠? 그 인격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흉악범죄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흉악범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알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고 인격권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사별로 좀 차이가 나죠. 근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저 새끼 얼굴 공개해야 돼? 뭐 이런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는 언론사가 있는 반면에 그런 요청에 따라서 얼굴을 공개하는 언론사가 있었죠. 옛날에 어린이 유괴범에 대해서 유괴하고 살해한 범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얼굴 공개하는 편이고 한겨레신문은 비공개를 했던 점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한 언론사에서 공개해버리면 나머지 언론사에서 익명 처리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거죠.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우리는 계속 숨겨준다고 해서 이게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자, 명예훼손. 좀 전에 어떤 언론사에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뭘 보도를 했는데 지금 군수가 명예훼손 1억 원 소송을 냈다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강의 끝나고 다시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죠. 이 명예훼손은 그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락이 돼야 됩니다. 우이창은 아주 착한 사람으로 우리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애가 나쁜 놈이더라 라고 하는 평판들이 쫙 퍼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락이 된 거죠. 명성도 하락이 됐고 신용도 하락이 됐고 이런 품성, 덕행 이런 것들이 하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락이 됐긴 됐는데 우모 씨라고 그래. 우모 씨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모 씨가 나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우이창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지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행위가 구체적 사실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냥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쁜 짓을 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어디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세 가지죠. 당사자,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이거죠.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씨나 이니셜,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보도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도할 때 여기서 아무리 익명을 해줘도 누군지가 대략 알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노상방뇨 하는 사진을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뒷모습이잖아요. 뒷모습이랑 저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언론사 보도를 했는데 그 신문을 본 누가 야, 이 자식 이거 우이창이네. 딱 이거 딱 알면 그건 사실이 적시가 된다라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면 명예훼손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저는 개차반이야 뭐 하는 행실이 영 아니야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평가 저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내가 나의 어떤 그 명성이나 이런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 신용 이런 것들이 하락이 되면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면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훼손이 위법성 조각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가 느꼈어요. 야, 분명히 너 나라고 몇 했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해서 내 명예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어요. 당연히 걸 수 있지. 그거는 왜 명예훼손 구성 요건에 해당 다 충족이 됐으니까 고소를 했어. 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당사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공익성입니다. 너가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보도한 거는 순전히 공익의 목적이었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사회에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거다. 사적인 일을 가지고 내가 보도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보도의 진실성이 있다. 그건 내가 거짓말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잖냐 그 자체가 라고 하는 진실성. 그리고 설령 그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너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누가 어떤 여인과 호텔방 같이 들어가는 거를 YTN에 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더라? 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YTN이 출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방문 두드리고 막 이랬는데 물론 그건 사실 그 기사적인 프라이버시권일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해명을 그렇게 했죠. 성당에 다닌다. 그리고 독실한 그분도 신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호텔방에 들어갔다. 믿어지세요? 기도를 두 분이 호텔방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기자가 계속 물어보는데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자, 신문사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은 안 됩니다만 그 밑으로 보면 이거 100이면 100 남녀 둘이서 호텔방을 갔는데 그걸 기도하러 들어갔다라고 믿을 수 있나? 물론 그 안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안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대낮에 남녀 둘이서 호텔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뭘 했냐고 물어봐도 답을 안 한다. 마감 시간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하고 물어봐도 전화 안 받고 그러는 거야. 문 두드리고 계속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남녀 둘이서 뭔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돼요. 내가 끝까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마감 시간까지. 그랬을 때는 저 상당성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 자체는 상당히 공익적이어야 돼. 물론 그 두 분이서 호텔방 들어간 거는 공익적인 건 아니에요. 그 두 분이 호텔방을 가든 말든 그게 우리 사회의 공공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공익적인 거고 그것이 진실이거나 그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론사가 다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게 공인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공인에 대해서 공인은 명예가 없다라고도 봐야 된다. 하고 없는 걸 가지고 막 보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익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그 언론중재위원회 많이 불려갔던 적이 있어요. 저걸 가지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건 내가 보도한 건 공익적인 거고, 내가 이 보도한 거는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였고, 설령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확인하려고 전화도 했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당신이 다 나를 피했고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자, 초상권 침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찍히지 않을 권리. 남들이 내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이걸 공표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영리 목적에 쓰거나 하는 거를 나는 그렇게 되는 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그렇게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가 바로 초상권입니다. 그래서 내 동의 없이 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되면 초상권 침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여름 되면 해수욕장이 오픈이 돼서 개장이 되면 그럼 6월 말쯤 되면 해수욕장 오픈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가요. 나가면 대개 일면에 해수욕장에서 선탠하고 있는 그 아가씨들 사진이 나가거나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안 합니다. 왜? 다 초상권 때문에 그렇게 클로즈업 안 하고 멀리서 해수욕장에 사람들 꽉 찹니다. 전경 사진을 많이 씁니다. 초상권 때문에. 꽃사진, 봄 되면 꽃사진 찍죠. 해남에서는 남쪽이니까 꽃이 일찍 대흥사 가서 꽃사진 찍어 오시는 경우 많을 텐데 꽃은 가까이 찍어서 꽃은 크게 부각을 하고 뒤에서 꽃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얼굴은 흐리흐리하게 아웃포커스를 하죠. 초상권 때문에. 물론 그분들 모셔오고 꽃 보라고 사진 찍을 때는 이거 신문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의를 받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얼굴 나가도 상관없는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아웃포커스 시키는 경우는 초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초상이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건 초상권 침해입니다. 봄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흥사 많이 놀러 와요. 그래서 대흥사 입구에서 사진을 찍죠. 이제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저기 사실 신문에 나갈 겁니다. 그러고 찍어요. 다음날 소송을 당했어. 신문에 나가. 왜? 한 사람이 코를 후비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아니 봄나들이 나오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코 비는 장면이 나갔어. 이건 내가 원하던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은 공표를 할 때 내가 동의를 받은 부분은 봄나들이 나온 장면을 내가 동의를 했지 내 코 비는 장면까지도 동의를 해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의의 범위가 벗어났다. 그럼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내가 페이스북에 내 사진을 올렸어요. 내가 올릴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아요? 요즘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사진 찍었는데 한 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망가지는 사진. 그런 사진 있죠, 그죠? 모아주기 사진이라고 그러나? 몰아주기 사진. 네. 몰아주기 사진.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등도 막 찡그러지게 하고 막 이러고 한 사람만 멋있게 나오게 이렇게 찍었는데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공표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공표를 해서 야 웃기지 재밌지 뭐 이랬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언론사가 다른 목적의 신문에 실어버렸다. 그리고 언론사는 다 공표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내가 그걸 공표할 때의 의도하고 신문에 실을 때의 의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초상권 침해 해당이 된다.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문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사생활. 미국에서는 사생활에 대해서 잘 공개를 언론이 안 한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이 비서하고의 그런 좀 불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황색 저널리즘, 황색 신문들만 그걸 가지고 막 썼지 일반 신문들 안 썼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 프라이버시라고 본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생활이 있는데 대통령 사생활까지 그렇게 그거 굳이 보도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죠? 지난번에 낙마한 검찰총장 그 양반 뭐죠? 사생아보도 사생아가 아니라 뭐지? 그 양반 있죠? 왜 최동욱 검찰총장이 뭡니까 이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대선 국가 개입 수사를 최동욱이가 자꾸 강행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죠. 최동욱 혼누의 자식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실제 이제 그걸 가지고 최동욱 씨가 나중에 사표를 내긴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혼의 자식이 있든 없든 그거 최동욱 개인의 프라이버시잖아요. 이게 언론의 아까 얘기한 게 공익적인 것도 아니고 저거는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프라이버시거든요. 사생활 거리죠. 저게 몇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환경부 장관 했던 뭐죠? 그 양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의 사생활도 공익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거죠. 그 양반이 사생활가 있다고 해서 그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제 교육적인 문제가 있겠지. 교육적으로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혼내 자식이 있으면 되겠어? 라고 하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프라이버시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일반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언론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죠. 왜? 눈두렁에 시계를 버렸네 이런 검찰에서 그런 걸 노출시키고 이랬는데 언론사에서 24시간 진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문 밖에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사진 찍히고 그거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을
하나도 언론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음성권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거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내가 녹음을 하면 이건 음성권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 논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특종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정수장학회 회장하는 최태필 씨하고 통화를 했죠. 정수장학회의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던 도중에 이 사장이 내 지금 손님이 와서 통화를 못하니까 다음에 통화합시다 하고 전화기를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끊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는 계속 살아있어요.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MBC에 지금 대전 MBC 사장은 이진숙 씨가 그때 당시 기획실장할 때 들어와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녹음을 했죠. 생생히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 굉장한 특종이잖아요. 이건 녹음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두 사람이 경악을 한 거잖아요. 둘이 사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게 보도가 됐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간 거지? 그 방 안에 자기 둘밖에 없는데 어디 도청이 됐나? 이랬는데 느낌은 그런 거죠. 이 기자가 녹음을. 왜냐하면 녹취록을 풀어보니까 이 토시 하나까지도 안 틀린 거예요. 둘이 대화하는 게.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를 했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이 최태필 무슨 필 이 사장이 전화를 끊지 않고 놓은 거는 고의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공개하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게 아니라 이 사장으로부터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서 이걸 녹음을 한 거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겨레 신문이 졌어요. 왜냐하면 동의를 해준 게 아닐 수도 있고 이 전화기를 제가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우석대학교 김영호 교수님 전화를 끊으면 이걸 안 끊으세요? 내가 안 끊으면 둘 다 안 끊고 있는 거야. 한참 있다 보면 저쪽에서 뭐 술 먹고 대화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이게 끊어요. 그런데 그런 버릇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지기는데 그건 바로 음성권에 해당됩니다. 성명권, 내 이름, 남이 함부로 내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성명을 내 이름을 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나의 동의를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다만 공인들인 경우, 군수나 여기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의 안 받고 그냥 신문에다 막 쓸 수는 있죠. 재산권 침해, 보도로 인해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 감소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저것도 소송 몇 번 있었어요. 쓰레기 만두. 옛날에 쓰레기 만두 보도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건 표현이 쓰레기 만두니까 만두 회사가 다 망한 겁니다. 만두 사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불량 만두 속 이거 불량 만두 속 문제였는데 쓰레기 만두라고 명명하는 순간 만두 회사가 전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만두 회사가 다 패소를 했어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망한 이유가 진짜 이 보도 때문에 망했는지 인과관계를 만두 회사들이 입증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억울하게 패소를 됐는데 이거는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를 당하니까. 그것도 있었죠. 그 외에 광우병
광우병 문제로 이제 광화문 앞에서 막 시위가 엄청났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와서 뭐 저들의 순리프가 뭐 상록수를 불렀다든가 뭐 하여튼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막 설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 광화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이 데모하는 뭐 무슨 대책위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재산권. 하도 집회를 많이 해서 장사를 못했다. 망하게 생겼다.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실제로 그 집회 때문에 니네가 매출이 얼만큼 감소됐느냐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라 라고 하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보도로 인해서 어떤 회사가 망한다거나 내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했고요. 저 뭐죠 여기 보니까 방송국 내가 이제 지난번에 해남신문에서도 기자 모집한다고 하는 공고가 나더라고요. 방송 하반기 방송을 하겠다고. 해남신문 드디어 이제 방송으로 진출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추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사실은 이 미디어의 추세가 어쩔 수 없는 추세로 지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93년에 이제 언론사에서 94년에 해직되고 나서 95년에 할 일이 없어서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 가서 한 6개월. 어떻게 6개월 가서 놀다 오면 한국에 오는 밥벌이가 생기겠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놀라는 게 아사히 그때 당시만 해도 아사히 신문은 아사히 TV를 가지고 있었고 마이니치 신문은 마이니치 TV, 요미우리 신문은 요미우리 TV 다 방송국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일본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했어요.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죠.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취재기자, 편집기자, 교열기자, 사진기자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었고 취재기자는 오로지 취재해서 기사만 쓰면 된다 라는 생각이 평됐을 때 일본에서는 이미 취재기자가 기사를 쓰면 신문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사진기자가 저런 동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요. 찍고 나면 그 동영상은 아사히 TV에서 방송을 하고 그 중에 한 커트를 잘라서 신문에 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진짜 놀랬죠. 가가지고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가나? 근데 사실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되니까 한국에도 교열 기자가 사라져요. 전부 이제 취재 기자들 서로 이제 교차 교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사라지고 편집 기자들이 실제 이제 오퍼레이터까지 겸해서 하고 그 편집국이 절반으로 확 줄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불만도 많았죠. 그러더니 사진 기자도 줄어. 이제 취재 나갈 때 똑딱이 카메라를 취재 기자들한테 놔주고 사진 찍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 신문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기술이 진보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원소스 멀티유즈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데가 뭐 저들끼리 팍 떠오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CBS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걔들이 노컷이라고 해서 노컷 뉴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편집국이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학계에서는 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점, 어디까지 이게 진화가 될 건가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뭐 유럽에서는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실험을 했죠. 신문사 하나 가지고 방송국까지 운영한다. 특히나 이제 비지단노라고 하는 데서는 거기는 이제 이거 카메라도 필요 없죠. 카메라보다 더 좋은 이게 있어가지고 특종을 수시로 해대죠. 걔네들. 희한하게 말입니다. 저런 카메라를 들이대고 저한테 인터뷰합시다라고 해서 들이대면 떨려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아 이것도 텔레비전에 나오나? 그러고 어떤 공식적으로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싹 들이밀고 얘기해봐 그러면 하이 뭐 이러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얘기를 해. 저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지단노에서는 특종을 많이 했죠. 그 누굽니까 저 지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할 때 이거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안 나갈 줄 알고 막 얘기를 한 겁니다. 막 얘기했는데 특종한 거죠. 노르웨이에 있는 그 방송국일 거예요. 신문하고 방송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서는 이게 힐러리 장관의 그 공식적인 멘트 막 보더라고요. 굉장히 특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신문사 그 텔레비전은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특종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촬영 막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뒤끝 뉴스 장렬하는 그 몇몇 1인 미디어들이 있어요. 되게 언론은 그 소방차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는 불 나면 막 요란하게 막 와서 불 싹 끄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 딱 하죠. 소방차는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와서 끄면 돼. 그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되게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뭐 사건이 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취재 막 하고, 이게 사건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싹 철수를 하죠. 근데 1인 미디어 중에 요즘 잘 나가는 데가 마무리 뉴스 다 간 뒤에, 기자들 다 간 뒤에 그때부터 촬영 시작하는 그런 뉴스가 아주 최고죠. 남들 무대를 촬영할 때 무대 뒤에 가가지고 뭐 있나 촬영. 이런 게 이제 요즘 그 인기인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도 실제 저런 카메라로 실제 촬영하는 어떤 뉴스 외에 사실 이런 걸로 촬영을 해도 뉴스가 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해남신문이 이거 방송국을 만드셨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실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실험 해보시고, 특히 뭐 이거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꾸 트렌드가 이제 종이에서 자꾸 이제 보는 미디어로 가는 그런 트렌드니까 어쨌든 좋은 그런 계기가 돼서 좀 실험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이 하나 플러스 하나가 돼서 2개가 아니라 적어도 3개, 4개, 5개가 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 스튜디오 보니까 참 좋네요. 참 좋은 것 같고, 시장도 좀 많이 좀 창출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